나는 세계 여러 지역과 나라들을 여행하면서 크게 느낀 바가 있었다. 왜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일본이 선진 국가가 되고 세계를 영도해 가고 있는가? 그 나라의 국민들 80% 이상은 100년 이상에 걸쳐 독서를 한 나라들이다.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러시아 등은 그 과정을 밟지 못했다. 아프리카는 물론 동남아시아나 중남미에 가도 독서를 즐기는 국민적 현상을 볼 수가 없다. 나는 우리 50대 이상의 어른들이 독서를 즐기는 모습을 후대에게 보여주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시급하다고 믿고 있다. 그것이 우리들 자신의 행복인 동시에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유지하는 애국의 길이라고 확신한다. 나이 들어 느끼는 하나의 소원이기도 하다. 더 많이 남의 것까지 다 가지라는 유혹. 서양에는 신은 인간에게 시련을 주지만 악마는 우리를 유혹한다는 말이 있다. 신은 인간을 사랑하지만 악마는 우리를 패망으로 이끌어 가기를 바란다. 돈과 재물은 우리를 유혹한다. 더 많이 가지라고 속삭이며 혼자 가지라고 유혹한다. 그러고는 남의 것까지 빼앗아 가지라고 타이른다. 그런 유혹에 따르는 사람은 돈과 재물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다. 심지어 자신의 인격과 인생 자체를 희생하기도 한다. 가난한 개인이나 사회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다. 재벌의 집안에서도 그렇다. 부한 국가는 가난한 국가의 것까지 빼앗아간다. 우리는 지나치게 많은 재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형제끼리 심하게 싸우는 것을 본다. 부자간이나 모자 사이에도 원수지는 일들을 자주 보는 때가 있다.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하기 때문에 생존 경쟁의 대가를 치르기도 하나 부한 사람들은 더 많은 부를 차지하기 위해 소중한 인생을 헛되이 끝내기도 한다. 난 항상 가족들이나 제자들에게 권하는 교훈이 있다. 경제는 중산층에 머물면서 정신적으로는 상위층에 속하는 사람이 행복하며 사회에도 기여하게 된다는 충고이다.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행복을 더 많이 누리도록 되어 있다. 그렇다면 사람은 어느 정도의 재산을 갖고 사는 것이 좋은가? 그에 대한 대답은 어렵지 않다. 그의 인격의 수준만큼 재산을 갖는 것이 원칙이다. 인격의 성장이 70이라면 70의 재물을 소유하게 된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다고 해서 90의 재산을 갖게 되면 그 분에 넘치는 20의 재산 때문에 인격의 손실을 받게 되며 지지 않아야 할 짐을 지고 사는 것 같은 고통과 불행을 겪는다. 가장으로서 가정을 꾸려나가고 자녀들의 교육을 책임질 수 있는 재산은 필요하다. 그리고 여유가 생긴다면 어느 정도의 취미생활이나 여행 등을 즐길 수 있으면 더 좋을 것이다. 가난은 죄도 아니며 부끄러운 짐도 아니다. 그러나 남을 도와주는 사람도 많은데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서 산다는 것은 바람스럽지 못하다. 나는 가난하면서도 애들 6을 키웠다. 내가 고생하는 것을 본 모치는 사람은 정직하고 열심히 일하면 모두 제 먹을 것은 주어지는 법이다 라고 말하곤 했다. 학교 문턱에도 가보지 못한 모친 자신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나에게 주는 위로의 충고였던 것이다. 지금 6 애들이 다 성인이 되었다. 부자나 재벌가는 없다. 그러나 사회 중견층은 차지하고 있다. 내 딸의 얘기가 생각난다. 그 딸의 둘째 딸이 시집을 갔다. 사돈댁에서 혼인을 무척 원했다. 손녀의 시댁은 널리 알려진 정도는 아니나 준 재벌에 해당하는 상위층이다. 모두가 재벌의 맏며느리가 되었다고 축하해 주었다. 내 딸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나 10년 가까이 세월이 지난 다음에 내 딸이 하는 얘기는 달랐다. 온 가족이 경제의 노예가 되어 살고 삶의 가치를 재산으로 평가하며 삶의 가치를 재산의 다소로 평가하며 무엇보다 사위가 그렇게 고생하는 것을 보니까 가엾어 보인다는 것이다. 딸애가 결혼을 한다면 가급적이면 부자나 재벌 가문, 정치가의 집으로는 출가시키지 않겠다는 소감이었다. 나에게는 2별이 있었다. 진리를 향하는 그리움과 결의를 위하는 마음이었다. 그 짐은 무거웠으나 사랑에 있었기에 행복했다. 나는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십시오. 그것이 내 인생이었다. 나도 모든 사람이 걷는 인생의 길을 걸었다. 다른 점이 있었다면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함의 차이가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살았는가? 라고 물었을 때 부끄럽지만 내 나름대로 대답이 있었다. 사랑하기 위해 살았다는. 나도 가난이 어떤 것인지를 체험했다. 나를 대학 공부시킨다고 고향의 어머니께서 어떤 고생을 하셨는지 알았을 때에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6이나 되는 어린 것들을 이끌고 남다른 고생을 했다. 모두가 석사, 박사 과정을 마치도록 뒷바라지를 했다. 탈북과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였다. 남다른 고생이었으나 사랑이 있었기에 누구보다도 행복했다. 또 황혼의 부부가 이혼하는 가정을 보면 성장할 때부터 이웃 사회에 대한 기여나 봉사가 어떤 것인지 경험해보지 못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이다. 내 부친은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는 못한 옛날 사람이다. 그러나 어린 나에게 사람이 자신과 가정 걱정만 하면서 살게 되면 그 사람은 가정의 가장이나 어른만큼밖에 자라지 못한다. 그러나 항상 내 직장을 위하고 이웃을 걱정해주는 사람은 직장과 지역사회의 지도자로 성장할 수가 있다. 같은 사람이라도 언제나 국가와 민족을 걱정하면서 노력하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동안 국가와 민족의 지도자로 자랄 수 있다는 얘기를 들려주곤 했다. 그런 열린 마음과 섬기려는 뜻이 있는 사람은 가정의 더 큰 의무와 책임을 깨닫기 때문에 가정적 불행과 고통을 극복할 수도 있는 법이다. 그리고 자녀들을 진심으로 위해주는 부부는 그 자녀들에 대한 의무와 책임 때문에도 남편과 아내의 도리를 저버릴 수 없는 것이 인생이다. 영락교회의 한경직 목사는 부부싸움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젊었을 때는 모르겠으나 60이 넘어서는 안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 비결은 간단했다. 한 장로의 얘기다.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서면서 목사님은 항상 사모님 눈치 안색을 먼저 살펴본다. 좀 이상하다 싶으면 그저 내래 잘못했지요 라면서 인사를 대신한다. 사모님이 내가 뭐라고 했소? 라고 말하면 그러니까 내래 잘못했다는 거죠 라면서 또 사과한다. 그러면 사모님은 말없이 지나간다는 얘기였다. 인간 사회에서 가장 나쁜 것은 비밀 정책이다. 히틀러 정권의 사회악이 그로부터 시작되었던 것이다. 공산주의자들도 그러했다. 그런 인간관계를 바로잡는 방법은 무엇인가? 대화 운동이었다. 장수의 비결이 뭔가요? 건강과 장수의 비결이 뭔가요? 90세보다 100세에 가까워졌을 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다. 신체적 건강한 의사들이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이 도움을 줄 수는 없다. 나는 건강에 너무 많은 관심을 쏟는 것도 좋지 않으나 너무 관심을 갖지 않는 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건강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실 나는 어렸을 때 남달리 건강하지 못했다. 한때는 나를 사랑하는 부모와 가족들까지도 내 건강에 대해서 단념을 했을 정도였다. 20이 될 때까지는 항상 신체적 건강에는 자신이 없었다. 그러니까 건강을 위해서 신체적 과로나 무리는 하지 않았다. 안 했다기보다는 못했을 정도였다. 신체적 절제라고 할까? 조심조심히 살아왔다. 그것도 습관이 되어 지금도 신체나 정신적 무리는 하지 않는다. 그것이 장수의 한 비법이 되었는지도 모른다. 운동선수들은 운동이 목적이기 때문에 운동 때문에 건강을 해치는 사람도 있다. 나 같은 사람에게는 운동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조건의 하나이다. 지금도 일주일에 3번쯤은 수영을 찾는다. 30분 정도 물속에 들어가 수영을 하고 다리 운동도 한다.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오늘은 피곤한데 수영은 그만두라고 권한다. 그러나 나는 수영을 함으로 오히려 피곤을 덜어주는 가벼움을 느낀다. 하루에도 수차례 2층 방을 오르락내리락. 수영과 더불어 하는 운동 아닌 운동은 걷는 일이다. 하루에 50분 정도는 걷는다. 전에는 아침 시간에 산책을 했으나 80을 넘기면서부터는 오후에 걷는다. 체온 관계도 있고 아침 운동은 여름이 아니면 부담스러워지기도 한다. 그러나 내게는 걷기 운동은 산책이고 산책도 정신적으로는 생산적이기도 하다. 원고 내용을 사색하기도 하고 다음 주간에 있을 강의나 강연 내용을 정리하기도 한다.
늙은 사람에게는 운동이라는 생각보다는 생활 자체가 운동을 동반하는 습관이 되어야 한다. 내 방은 2층이다. 하루에도 몇 차례씩 층층대를 오르내린다. 그것이 운동이다. 늙음은 말없이 찾아온다. 노예는 일이 없는 사람이 가장 불행하다. 아무 일도 없이 노년기를 보내는 사람은 불행하다. 남들이 사는 대로 나도 지내면 된다는 생각은 스스로 인생을 책임지지 못하게 한다. 물론 한 가지 일을 70대, 80대까지 계속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런 의미에서 학자나 예술가들은 축복받은 사람들이다. 학문이나 예술에는 정년이 없다. 내가 간접적으로 알고 지낸 한 화가는 60대 말쯤 되었을 때 취하기 힘든 암 진단을 받았다. 그는 얼마 동안 고민하다가 결심을 했다. 병 치료는 의사에게 맡기고 자신은 건강이 허락되는 때까지 그림을 그리자는 결단이었다. 병고가 심해졌을 때는 의자에 앉기가 힘들어지니까 의자에 몸을 묶은 채로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화폭의 그림을 그렸다. 옛날 같은 재능을 발휘하기는 힘들어도 혼이 배어있는 그림을 그리고 싶었던 것이다. 나는 신문에서 그 장면을 보면서 화가다운 화가라는 존경심을 가지게 되었다. 노후에는 일이 없는 사람이 가장 불행하다. 그 일을 미리부터 준비해 두자는 생각이다. 노후를 위해 경제적 준비를 하는 사람은 많다. 그러나 일을 준비하려고는 하지 않는다. 늙는 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1961년 늦은 여름이었다. 미국 LA에 있는 YMCA에서 늦은 주반을 끝내고 쉬다가 인근 공원에 산책을 나섰다. 예상 못했던 광경을 보고 놀랐다. 늙은 할아버지들로 가득 차 있었다. 모두 백인 노인네들이었다. 젊은이들도 없었고 어린이들도 보이지 않았다. 두세 명씩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 이들도 있고 혼자 앉아서 멍하니 하늘을 쳐다보는 이도 있었다. 내가 지나가는 것을 본 노인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미소를 짓기도 했다. 백인 할아버지들은 얼굴에 주름살이 유난히 많아 보였다. 긴 기간이었기 때문에 교포들을 위한 강연회 외에도 여행을 즐기는 열흘쯤을 세 딸들과 같이 보냈다. 여행 중에 하루였다. 저녁을 끝내고 커피를 마시는 시간이었다. 막내딸이 서울에 있는 가족들 생각도 나고 먼저 세상을 떠난 어머니가 그립기도 했던 것 같다. 나는 가끔 우리 엄마가 조금만 더 지혜로웠다면 그렇게 고생할 필요가 없었는데 하는 생각을 하곤 해 라고 말했다. 내가 엄마가 어때서? 라고 물었더니 여기 와서 아들, 딸 하나씩 둘만 낳아서 키우는 것도 그렇게 고생스러운데 무엇 때문에 우리들 6이나 키우느라고 많은 고생을 했는지 몰라. 지금 같았으면 안 그랬을까 하는 것이다. 내가 그런 얘기는 하지 마라. 엄마가 고생스럽다고 너희를 낳지 않았다면 너희 둘은 세상에 태어나지도 못했을 것이다 라고 했더니 그 얘기가 아니고 애들을 키우면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 같은 것들을 위해 엄마가 얼마나 애태우면서 고생했을까 하고 생각하면 눈물이 나곤 해. 그것도 전쟁 도중에 먹을 것도 부족하고 우리들 옷을 장만하느라고 엄마도 여잔데 한 번도 옷다운 옷도 못 입어보고 좀 더 오래 사셨다면 큰 절이라도 하면서 엄마 이제는 우리들도 철이 들었어. 정말 미안하고 고마워 라고 용서라도 빌고 싶어 라면서 말끝을 흐렸다. 다른 두 딸도 공감이었던 모양이다. 말이 없었다. 한참 뒤에 큰딸이 고생이야 어머니보다도 아버지가 더 많았지. 그래도 우리는 모두 웃으면서 그 세월을 보내지 않았어? 라고 했다. 나도 그래도 그때가 제일 행복했었다. 엄마도 같은 고생을 하기 위해 다시 오라면 서슴지 않고 웃으면서 올 것이다고 말했더니 그건 그래. 그때가 고생은 했어도 행복했던 것 같다. 세 딸의 같은 대답이었다. 내가 그 고생 속에는 사랑이 있었거든. 너희들도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랑에 있는 고생이 가장 값진 행복한 인생인 것을 깨닫게 될 거다. 엄마는 이미 그 인생을 끝냈고 라고 말했다.
모두 그 얘기는 더 하지 않기로 약속한 듯이 화제를 돌렸다. 100년을 살아보니 김형석. 여러분,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 하루 잘 살아내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힘내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